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단원 나가고 있고요. 20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6문제나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여러분들 눈으로 반드시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심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항당민기 취무부 이 두 문자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고 그 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소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당대의 재정관 중에서 오늘은 이제 소외이익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뭐 별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뭐 판례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 부분에서 봤던 판례들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서 376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소외 이익은 협의라 그러니까 뭐 광의도 따로 있을 것 같죠. 광의는 말 그대로 적법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법 요건이 넓게 봤을 때 소송에 이익이 있냐, 네가 이 소송하려고 하는 자격이 있냐, 이익이 있냐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당대의 재정관으로 따지는 거라면 그 안에서 협의로 좁게 봐가지고 그럼 직접적인 소외 이익이 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광의의 소이익이냐 뭐 협의의 소이익이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협의의 소이익이란 분쟁을 소송에 의해서 해결할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이 있냐라고 해서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야겠죠? 일단 12조는 원고적격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제 전단, 후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률에서. 전단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원고적격 공부할 때 봤던 내용이고요. 후단은 뭐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이미 소멸되었어요. 소외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에는 또한 같다, 요거랑 같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실질적으로는 그 전단 같은 경우는 원고적격을 정확하게 좀 짚고 얘기하고 있지만 후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소송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는 소의 이익을 또 인정해 주겠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쪽을 학문상으로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어야 되고요. 단순히 사실상 경제적 이익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수익 처분을 받았어요. 상대방은 자기한테 이득이에요, 침해예요?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의 이익을 구할 수 없다. 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되고 이런 소의 이익은 언제까지? 상고심에서도 끝까지 다 존속해야 된다라고 해서 왜 계속 이 문장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적법 요건을 하나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 요건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복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냐? 일단 우리가 아까 조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12조 보면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은 대상적격이었죠. 그리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럼 일단 소의 이익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도 있고 또 긍정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목자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약간 그 협의의 소의 이익이 왜 이렇게 따지는지를 좀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도출을 해봤다면, 이해를 해봤다면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은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냐, 없냐.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처분의 효력이 이제 없어졌어요. 소송 중에 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가 됐대요. 그러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를 받고 있겠죠.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겠죠. 처분 자체가.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소송을 하는 도중에 그 처분이 취소나 처리됐어요. 그럼 더 이상 내가 그 처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습니까? 받지 않죠. 그러면 협의의 소외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외이익도 당연히 없어져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이겨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처분은 효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소송을 이겨봤자 결과가 내 이익이 없어지냐 있어지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외이익이 없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밑에부터 볼게요.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진행 중이고 소송도 제기 중인데 보통 행정심판이 좀 더 빨리 결과가 나오죠. 그럴 때 취소소송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 즉 행정심판이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행정심판 결정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내가 지금 다투고자 하는 거는 이미 행정심판에서 그 처분이 취소가 돼버리면 없어지죠. 그럼 행정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외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됨을 가정으로 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위에 행정처분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죠. 왜냐? 취소는 우리 앞으로 돌아서 소급효가 있다고 했어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청이 당초에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에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소외 계속 중, 즉 내가 민원인이고 분뇨 관련해서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반려를 해서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행정청이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기존의 내 반려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취소하려고 했던 그 거부 처분은 더 이상 없어져 버렸죠. 그럼 소외이익이 없어진 거죠. 근데 동시에 위 신청을 또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기존의 거부 처분을 없애고 또 다른 이유로 또 내가 신청했던 거를 또 다시 거부 처분, 재반려하는 처분을 낸 거죠. 그랬을 때 두 개의 거부 처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랬을 때 앞에 처음에 내가 신청했고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다투고 있는 이 소송에서 기존의 반려 처분, 거부 처분은 소외이익이 없어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시 나한테 거부 처분을 한 거 있겠죠? 사정 변경 이유로 기존 거는 없애버렸으니까. 그럼 다른 이유로 또 거부 처분을 한 걸 가지고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야 되는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에 판례 중에 하나 더 논점을 따지고 보면 반복된 거부 처분은 처분마다 처분성이 있다. 거부 처분마다 처분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유가 다른 거랑 그 거부 처분, 동일한 거부 처분을 여러 번 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건 다 싸잡아서 거부 처분을 계속하면 그 이유가 다르든 같든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 반복된 거부 처분은 아니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처분으로 대체돼 가지고 처분이 없어지는 경우 당연히 원칙상은 소외이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자,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 말고 새로운 사유로 인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또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 예전에 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면 그거는 다른 처분으로 대체되어서 예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예전 걸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소외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로 뭔가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새로운 사유로 받은 걸 가지고 다투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최초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에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 처분을 했다면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자, 그랬을 때 감액 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가처분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자, 이거 판례 문구만 읽어보면 약간 좀 갸우뚱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만약에 최초의 과징금이 이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자진신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70만 원으로 줄여줬어요. 그럼 다툴 거는 70만 원 가지고만 다투면 되지 기존의 100만 원을 그대로 다투면 이미 없어진 30만 원까지도 포함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미 소멸하고 없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30만 원에 대한 소송을 다투는 것은 소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가행정행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서 소멸해버렸다. 당연히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유이익은 없어지겠죠. 우리 101조 2단원에서 가행정행위에서 한번 봤던 그때 권리구제 부분에서 한번 봤던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지에 대해서 뭐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 승인을 내려줬나 보죠. 근데 어떤 그 입주민이라든가 근처에 사는 그 마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 건설 허가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부지 사전 승인을 해준 걸 가지고 취소해달라고 다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건설 허가 처분이 내려져 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처분 절차에 있어서 부진사전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건설 허가도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앞에 걸 다투는 중에 뒤에 최종적인 처분이 내려져 버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 게 날아간다고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최종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계속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왜냐? 최종 처분이 내려졌고 진짜 다투려면 이 최종 처분으로 다투라 라는 뜻이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고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조합 설립을 그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이 난 거에 대해서 여기 뭘 다퉜어요? 그 구성원 관련돼 있어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 구성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소송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져 버렸다. 위랑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져 버리면 최종적인 조합으로서 의미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다투려면 이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으로 다투야지 그 전에 그 조합의 구성원의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절차상 문제가 있냐 이걸 다투는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반드시 잡고 프로세스를 잘 알고 그 전에 걸 다투다가 뒤에 게 최종적으로 오케이 돼버렸다. 그럼 그 전에 거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6번도 있어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이제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모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개하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1차 결정만 했지 이게 공표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병무청장들이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위에 관할인 병무청장님한테 제출을 했겠죠. 그래서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최종적인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병역 기피의 의혹을 사가지고 내 이름이 오픈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서 뭘 다투야겠어요? 그 내부적인 1차 결정을 다투겠어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바깥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최종적인 공개 결정을 다투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가지고 다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 결정만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앞에 있었던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1차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필요 자체가 없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판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중.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보면 아니 좀 애매하다는 걸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읽어보시면 이미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취소됐어요. 그럼 누가 제기했겠어요? 선생님이 파면 처분을 받아가지고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죠. 근데 행정심판에서 이거 잘못됐네. 파면 처분 취소해 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죠. 누가? 선생님은. 그죠? 근데 행정소송에 갔어요. 그럼 누가 다투겠습니까? 이 파면 처분을 내린 학교가 아니 이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 선생님을 파면 처분했는데 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겠죠. 그거를 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행정심판을 이제 제기를 하면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행정심판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당사자가 이겨버리면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로 인해서 갑자기 누가 지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가 지게 된 거죠. 그럴 때는 학교가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끝나고 나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 법인이 그 선생님에 대한 징계 처분을 기존의 파면에서 해임으로 바꿨습니다. 약간 좀 더 약하게 바뀐 거죠. 파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뒤에 연금도 날아가고 하지만, 해임 같은 경우는 연금은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제한이 이제 3년 정도로, 3년 이후에는 또 재취업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랑 해임이랑 구분했을 때는 파면이 훨씬 세다. 좀 한 단계 낮춰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종전의 파면 처분은 이제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학교에서 그걸 좀 낮춰줬으면, 다툴 거면 누군가가 만약에 다툰다면, 선생님이 다툰다면 해임을 놔둬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웃긴 게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학교에서 제기했어요. 본인들이 제기해 놓고 기존에 그걸 취소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결정에 내가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들이 따져봐가지고 해임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기존에 본인들이 내렸던 파면 처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그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처럼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가정하고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학교 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당연히 소송 안에서 그 선생님은 소송 참가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단순 참가인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아까 우리 봤던 판례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조사 협조자한테는 먼저 과징부가처분을 풀로 했다가 나중에 자진신고자들에 대해서 사건을 분리해가지고 깎아줬어요. 그랬을 때 그 후행처분, 깎아준 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해서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인 처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진 거죠.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거죠. 왜냐? 후행처분만이 진짜 자기가 내야 될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후행처분에 있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유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판례도 그렇고 이거 판례도 그렇고 약간 좀 공부를 약간 설 익을 만큼 했을 때 어떤 게 헷갈릴 수 있냐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362쪽에 그 광의의 변경 처분에서 경정 처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 100만 원짜리 그 세금을 내라 했는데 갑자기 70만 원으로 깎아줬다. 그랬을 때 깎으면 원래 거, 늘면 뒤에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혹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깎이면 원래 거, 늘면 뒤에 거 같은 경정 처분은 보통 세금 같은 겁니다. 그 사람한테 세금을 먼저 매겼다가 자기들이 좀 잘 봤더니 기준을 좀 잘못 잡았네? 라고 해서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냈다가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깎아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깎아주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우리가 경정처분이랑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은 분리를 아예 따로 분리해가지고, 자진신고 안 한 사람들은 그대로, 자진신고 한 사람들은 규정에 의해서 깎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의의 변경처분 안에서 경정처분에서 말하는 처분이랑은 좀 결이 다르다 라고 해서 요 판례를 보고 깎으면 원래 거니까 원래 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확실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362쪽을 저기다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의 기간이 이미 경과돼 가지고 실효됐다. 내가 이제 침입적 처분을 받았다. 예를 들면은 영업정지 처분을 뭐 1월 1일부터 한 달을 받았다. 그럼 내가 2월 2일이 돼서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2월 1일부터 이미 영업정지가 끝났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소액이 없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걸 다퉈봤자 뭐 할 겁니까? 1월 달에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그 소송을 하는 이유는 영업정지를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지 그때 내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칙상으로는 소액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가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일 뒤에 그 받았던 금지 통고를 취소하고자 한다.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도 실제로 유효기간 딱 정해놨으면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지 그게 지나가 버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재재정 자체를 다툴 필요도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 다음 거 먼저 보죠. 이미 효력이 소멸하긴 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영업정지 한 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 잘못하면 한 번만 걸리면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제 다시는 잘못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적이거나 또는 몇 달 지나서 또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제재적 처분에 관련 규정이 자 1차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 예전에 걸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걸렸을 때 가중적인 제재 처분의 기준이 있다. 자, 그럴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과거에 이미 지나버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그 실질적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월 말, 근데 지금 3월이에요. 근데 이미 1월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처분을 받았던 전력에 의해서 나중에 또 걸리면 가중적인 내용의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달이 돼서도 기존에 1월 달에 받았던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때라도 그 1월 달에 받았던 걸 취소해야지 내가 5월 달에 혹시 잘못해서 걸렸을 때 그때는 최초의 처분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취소돼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가중적 제재 규정이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은 인정됩니다. 왜냐? 우리가 원래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시행 규칙 자체를 다투는 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 시행 규칙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비록 시행 규칙에 있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좀 돌아와서 그럼 이 판례는 뭐냐? 가중 요건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법령의 규정 내용을 봤더니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라고 해서 그 기산점 자체를 정과라고 표현할게요. 정과의 기산점 자체가 1년 내에 걸린 거면 가중. 근데 1년 내에 걸린 거 없고 한 2, 3년 전에 걸렸다면 가중 안 해. 이랬다면 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뒤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산점 가치가 아직 안 지났거나 아예 기산점 자체가 없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이랑 가중 요건이 딱 기산점이 있는데 이미 내가 3년 전에 이렇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 이후 1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그 가중 요건에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가중 요건은 1년 내에만 걸린 사람만 따블 가중하는데 나는 이미 1년 전에 2년이나 3년 전에 걸렸기 때문에 또 걸리더라도 나는 그냥 최초의 그런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지문으로 약간 어렵게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거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과거에 직위해제 처분의 전과가 있다. 전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직위해제 처분 전력이 있다. 그러면 승진이 제한된다. 근데 이미 직위해제 처분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런 규정이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이 이미 끝났는데 직위해제 처분을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도 반영이 된다면 직위해제 처분, 과거에 이미 끝난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집행정지 결정이 중간에 있다라고 또 가정을 해봅시다. 집행정지는 뭐 이따가 나중에 좀 배우긴 할 건데요. 예를 들면은 1월 1일부터 1월 1일 날 이제 처분을 받았는데, 자, 3개월간 앞으로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말까지 영업하면 안 되죠? 근데 중간에 내가 영업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2월 달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행정지 결정이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하면은 나는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영업할 수 있죠. 근데 다시 3월이 되면 영업을 못 하겠죠. 왜냐? 중간에 2월 1일에 한 달만 집행이 정지됐지 그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라 단순 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월 1일부터 나머지 두 달인 4월 말까지는 영업을 정지하게 되죠. 이걸 이제 가정하고 요걸 읽어보면 돼요. 자, 처분 시에 최초의 처분 시에 그 표시한 제재 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즉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즉 3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내가 4월 초에 소송을 제기한다. 근데 원래 뭐 이런 영업 중간에 집행정지가 없었으면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죠. 왜냐? 야 4월 초면은 네가 지금부터 그냥 영업 시작하면 되는데 뭐 기존에 네가 하지도 않았던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되돌리려고 하냐 취소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면 집행정지된 그 기간만큼의 영업정지의 제재가 연기가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외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판례 문구에 힌트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모두 갖춰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소 후에 취소 대상의 그 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했어요. 원래는 소외이익이 없어지는 게 맞죠. 자, 근데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원고랑 피고가 똑같습니다. 원고가 그 민원인이고 피고가 행정청이겠죠. 그 둘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기존에 없어졌다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 비록 원래 처분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처분이 또 나한테 똑같은 행정처분으로부터 나한테 내려질 확률이 아직 있다.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반드시 완벽한 좀 그렇지만 분명한 해명이 필요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면 자, 많이 키워드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소외이익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키워드를 주지 않고 문제를 맞추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키워드가 없으면 요 위에서 끝났으면 당연히 원칙으로 들어가서 소송에 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위험성이 있고 반드시 제대로 좀 한번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소외이익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각각 분리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서 행해진다는 것도 하나의 키워드 힌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의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거를 다툴 소외이익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하자의 승계 판례들이랑 지금 그거랑 볼 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전에 있던 선행처분이 제소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툴 수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거랑 개념 자체는 다릅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의 의미는 같지만 그 전제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럴 때에는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상당히 좀 긴 판례인데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 법인의 정식 이사들이 있어요. 이제 정식 이사로서 내가 원래 취임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된 거죠. 행정청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이미 내가 원래 정식 이사로서 1년 동안 뭐 그 임기가 있었다. 근데 이미 그 임기도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임원 결격 사유 기간도 지났어요. 원래는 그 임기도 만료됐고 내가 이제 중간에 취소가 되면 뭐 6개월 동안 내가 재취업도 안 된다, 뭐 재취임도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결격 기간까지도 끝났다면 당연히 소외이익이 없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정식 이사들은 만약에 취임이 승인이 취소가 돼서 그 자리가 공백이 된다면 민법에서요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69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무 수행에 관한 긴급 처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원래 해야 될 업무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긴급 처리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긴급 처리권을 가지고 그 후에
내 정식 이사였죠. 내가 정식 이사였는데 내 후임 정식 이사까지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였다 했을 때는, 왜냐하면 민법 691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비록 학교에 정식 이사로 선임됐다가 어떤 처분에 의해서 잘렸지만 긴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나는 처리할 권한이 있고 내 다음 후임 이사까지도 선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그대로 주겠다. 이미 임기도 만료됐고 임원 결격 사유까지도, 기간까지도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판례도 여기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식 이사로서 이제 이사 지위를 박탈당하니까 학교 법인이 임시 이사 선임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아니 내가 긴급 처리권을 가지고 내 후임 정식 이사를 내가 선임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임시 이사를 선임해? 그럼 나는 그걸 또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후에 그 임시 이사로 선임된 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중간에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또 임시 이사가 선임됐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걸 근거로 당초의 임시 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계속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논리도 들어갑니다. 뭐 이런 민법상 논리도 있고요. 또다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시이사가 교체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임시이사로 선임된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할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딱 17년, 18년도에 좀 집중해서 나오다가 그 전에는 안 나오고 그 이후에도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죠. 잘 기억하시면 언제든지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을 해봤자, 이겨봤자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안 된다. 그럼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가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데 시험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거죠. 건축 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봤을 때 그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를 이제 이격거리라고 합니다. 그 이격거리를 잘 지키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해버려 가지고 이제 위법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건축 허가 취소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소송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소송 중에 이미 건물이 올라와 가지고 2심 변론 종결일 전에 건축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내가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들 그 취소 처분 때문에 이미 다 진 건축물을 다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이 건축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걸 했을 때 이제 건축을 더 이상 소송 끝날 때까지 못하게끔 뭐 그 공사 중지 가처분 같은 걸 보통 같이 신청을 하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이익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하나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봤었죠? 이거랑 비슷한 거네요. 인접 건물이 건축 공사 완료 후에 준공 검사까지도 받아버렸다면 그 인접 건물 소유자는 건물 준공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거기에 건물 자체를 못 짓게 하는 건데 그 전에 어떤 절차를 다투고 있는 도중에 건물이 지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원상회복, 이겨봤자 원상회복이 안 된다. 소액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근데도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소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요. 지방의회 의원이요, 자기가 그 의회로부터 제명을 받아가지고 제명 의결을 받아서, 예를 들면 2022년도 1월 달에 제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내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졌다 봅시다. 자, 근데 내가 원래 의원의 임기가 그 해 말까지였어요. 근데 그 다음 해인 2023년 뭐 3월 정도 돼가지고 내가 그 전 1월 달에 받았던, 전해 1월 달에 받았던 제명 의결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원래는 이미 끝났죠. 임기도 끝났고 더 이상 그거 취소한다고 한들 내가
다시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원상회복도 안 됩니다. 그럼 원래는 처분성이 없어요. 하지만 어쩔 때 그 만약에 제명 처분이 취소되면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나는 원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처분이 취소되면 내가 다시 의원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1월부터 내 임기까지인 12월까지는 월급, 즉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외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프로세스는 또 판례들이 다른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불합격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소송 계속 중에 그 연도의 입학 시기가 지났어요. 예를 들면 뭐 2020년도에 수능을 봐가지고 그 20년도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 처분, 불합격 처분을 받고 그를 취소하는 소송 중에 그해 연도의 입학 시기인 3월, 뭐 2월 말까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걸 다툴 소외이익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해 연도에 합격자로 인정이 되면 입학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 입학 시기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지방의원이랑 똑같은 프로세스죠. KBS 사장은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자기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취소 소송에서 이겨도 KBS 사장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해임 처분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는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로자를 직위 해제한 후에 동일 사유를 이유로 징계 처분까지 이미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그 전에 직위 해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죠. 왜냐? 우리가 징계를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을 일단 그 자리에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직위 해제 처분을 다툴 이유가 원래는 없죠.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인사 규정에서 그 직위 해제 처분에 따라서 승진을 못하게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이미 직위 해제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소송의 이익이 있다라고 아까 앞에서 봤던 판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그 소송 중에 정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소송 이겨봤자 직업을 다시 복직을 못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복직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외 이익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6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등이 이미 완료되고 원상 회복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자,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러한 것들을 각각 유효하다고 도시개발지역 지정처분이라던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과 같은 것들이 유효하다고 존재하는 걸 전제로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뒤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 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 도시 계획들은 여전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도시계획 같은 게 먼저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 뒤에 계획대로 공사가 다 완료가 돼버렸어요. 그럼 원래는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지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이라던가 실시계획 인가처분 같은 게 유효함을 존재로 그 뒤에 일련의 처분들이 아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에는 뒤에 나오는 애들이 이런 거죠. 토지 수용이나 환지 등의 각종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이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절차들의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처분들,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처분들의 법률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키워드 위주로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를 배우면서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나중에 OX 문제집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자주 나오는 애들 위주로 보다가 어찌됐건 얘네들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에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한 번씩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들이라던가 키워드들이 반복됨으로써 시험 지문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7번 이거랑 좀 비교할 판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역으로 가야겠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입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간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현실적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뭔가 강의를 끝내는 느낌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 입양 대상자로 처분이 내려졌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입양을 했어요.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현역병 입양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면 아니 그 자발적으로 가놓고 무슨 그걸 또 취소 소송을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나는 더 이상 그날 이후부터 현역으로 복무 안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비교할 게 밑에 나와 있는 요 판례입니다. 역시나 4번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취소 소송을 제기는 했는데 모병에 응해서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했어요. 현실적으로 입대한 게 아니라 자진 입대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본인이 자진해서 갔으니까. 현실적으로 끌려간 거랑 느낌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거 앞에 판례랑 좀 비교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장 시설물이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복구를 통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장 등록 취소의 처분의 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원래는 없죠. 근데 이럴 때는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 취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공장을 대도시 안에 있는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내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이 관련 법률에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나한테 기존에 내려졌던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를 하고 거기서 공장을 못 하더라도 지방으로 가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존의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여러분. 이런 거를 시험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지문으로 보여주고 답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판례 스토리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파면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파면 처분을 다투다가 어찌됐건 당연 처분을 받았다. 당연 퇴직이 된다. 파면 처분 이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위 법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든지 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소의 이익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돼 가지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예요. 4번 봤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것도 봤죠?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봤어요. 심판이랑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는데 심판이 먼저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소송은 더 이상 다툴 필요 없다고 봤고요. 자,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이 내려진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작년도에 내가 2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근데 올해 다시 봤는데 2차 시험과 3차 시험 합격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아니 2차 시험 떨어졌는데 또 2차, 3차 합격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매해마다 치러지는 사법시험에서 사법시험이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죠. 작년 거 2차에서 떨어졌는데 새로 실시된 올해 시험에서 2차와 3차까지도 다 합격했다. 그러면 내가 작년에 떨어진 걸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나는 올해부터 이제 합격해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사 국가시험에 불합격했는데 새로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 이제 합격했다. 그럼 그 이전에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5번이에요.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행정청이 그 공익근무요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소집 해제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소집 해제 신청은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그 소집된 거를 이제 해제해달라. 나는 이제 전역해달라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신청이 거부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원고인 공익근무요원이 자발적으로 계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를 했습니다. 이거랑 똑같죠. 자발 입대한 거랑. 그럼에 따라서 복무 기간이 이제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2년이면 2년, 2년 반이면 2년 반 소집 해제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기존에 내가 소집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거부한 걸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외 이익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이게 앞에서 봤던 그 우리 직장에서 내가 그 지방의회 의원처럼 그거랑 좀 비교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다 받고 있는 와중에 본인들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이미 자기의 직위를 뺏겨가지고 자기 임기 때까지 월급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 법인세 관련해가지고 소득 금액 변동 통지 기억나시죠? 그 법인에게 변동 통지를 하면은 처분성이 있고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직원에게 그 소득 금액 변동 통지하는 것은 처분성이 없다.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운 판례입니다. 자,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과세관청이 그 법인의 소득 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 처분을 이제 바꿨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거는 증액하고 어떤 건 감액을 해가지고 동시에 어떤 걸 계산해 봤더니 그 전체적으로 토탈을 따져보면 소득 금액 처분이 감소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가 되면 오히려 법인 입장에서는 낼 세금이 적어지는데 그걸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외 이익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됐는데 소외 이익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자의 영치품에 대해서 감옥에 계신 분이 내 영치품, 내가 들어올 때 맡겼던 물건을 사용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거부를 했어요. 자,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구치소는 내가 아직 형사소송 계속 중이어서 3심까지 안 끝난 상태일 때는 구치소에서 살고요. 내가 이미 3심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받았다. 그럼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넘어가서 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구치소랑 교도소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이제 구치소, 교도소는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서울교도소 그러면은 서울교도소 안에 구치소랑 교도소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됐건 그런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교도소에서 내가 영치품 사용하자 했는데 사용 신청을 안 해줬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 수용자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기존의 교도소에서 내가 취소하고자 했던 영치품 사용 신청 불허 처분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전에 교도소로 뭐 돌아갈 건 아니지만 역시나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상황에서 또 영치품 사용에 대한 그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어찌됐건 내가 결국에는 불허 처분 때문에 영치품을 사용을 못했다면 그게 여전히 내가 권리 이익의 침해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이익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판례고요. 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퇴학 처분을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져서 뭐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퇴학 처분, 즉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단순히 대학 입학 자격을 가졌다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억울하게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그 억울함은 해결해야겠죠. 그거랑 별개로 내가 검정고시 합격해서 뭐 대학 갈 자격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의 이익, 법률상 이익은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억울하게 퇴학 처분 받았으면 그건 당연히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도 앞에서 봤던 판례입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예외적으로 소외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우리 방금 봤던 그 전 페이지에서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자, 그럼 기타 판례들 중에 소외 이익이 없는 판례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까 봤던 판례죠? 우리 368조 원고조격에서도 봤었고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사용검사는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반대로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근데 거기서 원고 적격도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의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적격이나 대상 적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했다. 우리가 이것도 2단원에서 같이 봤던 107쪽에서 특허 공부하면서 우리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의 성질을 간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같이 봤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하나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봤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뭐 조합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준공까지 다 지었다는 거죠. 준공이 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전 고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전 고시가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요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미 끝난 거죠. 실제로 아파트도 지어졌고 아파트 분양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그 앞에 있었던 조합원 등이 관리 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냐라고 보면 여기 있죠. 조합원과 관련된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이나 그 인가 신청을, 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투게 해줘야 되냐. 그걸 다퉈서 만약에 취소가 돼버리면 이미 지어버리고 분양까지 완료된 게 다 뒤집어져야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 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 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 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의 배치됨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런 그 법적 성격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이미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했다면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다투려고 했으면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빨리 다퉜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7급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판례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처분 때문에 그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데 그 처분을 다투려는 이익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소송에서 이 판결을 원형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취소 소송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취소를 해야 될 목적 자체가 있어야지 그 취소 소송을 받아서 그 판결문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그 소송에서 내가 이거 원용하려고, 이용하려고 이런 거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4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조합 설립 결의를 따로 떼서 그거의 효력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냐.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다투려면 뭘 다퉈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체를 다퉈야지 조합 설립 결의, 사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그 안에 조합원들끼리 결의를 해가지고 그 결의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 관련 규정을 통과하면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투려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야지 조합 설립 결의를 가지고 다툰다. 이거는 결국에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하나의 이익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 요건을 갖췄는데 진급을 못 받고 예비역으로 편입됐어요. 전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군에 복무하는 목적이 상급병으로 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전역을 위함입니까? 전역을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병장을 못 달고 전역을 하긴 했지만 그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 자체는 원고한테 유리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진급 처분을 안 해줬다라는 이유로 예비역 편입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예비역 편입 처분 취소당하면 본인 다시 군대 가서 병장으로 근무를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도 있고요. 또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이 뭐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토지 개발할 때 땅을 이렇게 그 사업 시행자가 사가지고 사업 시행한 다음에 새로 분양을 하는데 환지 같은 경우는 환지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땅을 사들인 게 아니라 잠깐 빌려가가지고 잘 조성해가지고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바로 환지 처분이라 했었죠.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토지 소유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못 다툰다? 환지 확정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되면요. 그럼 그 자체로 상당히 넓은 땅에 여러 가지 구역들이 다 정해져 가지고 대규모로 처분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게 효력이 발생하면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 따로 떼가지고 그 환지 처분만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뭐다? 환지 확정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거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이후로? 환지 처분이 공고된 이후로. 잘 기억하시고요. 자, 7번도 좀 뭐랄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시험에 나오면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분명히 틀립니다. 낚시용어는 너무 좋아요. 읽어볼게요.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가 처분성이 보통 다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특허냐 뭐 허가냐에 따라 달라졌고 지금 허가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요 뒤에 뭐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해되세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보통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경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반대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우는 이런 법률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나랑 경업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오히려 반대로 이익이 된 거죠. 그럼 내가 소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내용입니다. 그죠? 경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라면 기존의 업자는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확인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왜냐면 오히려 나는 이 처분으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래 얘가 이 뒤에 거 말고 이 위에 이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 과당 경쟁 방지하는 거 372쪽에 우리 일반 담배 소매인 간 기억나세요? 구매 담배 소매인 말고 일반 담배 소매인 간은 이런 법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경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했다면 다른 경업자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건 반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신 판례고 시험에 충분히 나오면 웬만한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수험생분들은 앞에만 보고 답을 고르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적격입니다. 오늘도 약간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나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적법 요건 중에 당사자 적격 중에 피고입니다. 피고도 당연히 내가 법에서 정해진 피고를 잘 지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고로 지정했다. 그럼 당연히 각하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보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피고 적격이다라고 보시고요. 당연히 피고는 누가 골라요? 원고가 고르는 겁니다. 피고 적격을 가진 자는 원칙상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그래서 처분청이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처분청은 뭐냐?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포인트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표시를 못하면 그건 처분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 기관은 피고 적격이 없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원칙은 처분청인데 예외적으로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가 됐다. 그럼 승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승계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원래 맞죠. 승계를 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다. 이전이 됐다. 그럼 당연히 권한을 이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분청이 아니더라도 특별 규정에 의해서 피고가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럴 때는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처분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처의 장관이 피고가 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 소속 장관입니다. 소속 장관. 기억하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했을 때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누구?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피고가 됩니다. 이것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국회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따가도 뭐 피고 국회 같은 거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근데 두 개씩 나눌 건데요. 선거 관련된 어떤 조직이죠. 국회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그럴 때는 사무총장님들이 피고가 된다. 그리고 밑에 대법원이나 헌재 같은 경우는 처장, 그렇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원 행정처장.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여러분들이 묶어가지고 선거 관련된 거는 사무총장, 법원 관련된 거는 처장님들이 피고가 된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어쨌든 법률 규정 자체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나오면 오류 시비 없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 폐지돼 버렸다. 그럴 때는 그 업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 단체가 없어지면 그 사무는 누가 이어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사실 폐지가 된 거는 이어받았다기보다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인 국가나 지자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아까 이어받았다는 건 이제 승계받았다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제 합의제 행정청 같은 경우는 원칙상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우리 합의제 행정청은 각종 위원회들이라고 했고요. 위원회가 의사를 결정해서 그 결정된 의사를 누구 이름으로? 그 위원회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들.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 모임 단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외적으로 합의제 행정청에서 처분을 내렸는데 피고가 그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봤던 판례죠. 366쪽에서 봤었습니다. 그때 행정심판 예외적 재결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때 잠깐 봤는데 예를 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받았는데 그 재심 결과를 내가 불복해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합의제 행정청이면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근데 특별 규정에 의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애들이 바로 노동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시도인사위원회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은 그 장 자체가 피고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 예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또 7급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서 내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그럴 때 피고는 누구예요? 시도인사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시도인사위원장이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실제로 요게 많이 나옵니다. 요게. 밑에 인사위원회는 많이 안 나왔어요.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권한의 위임 위탁입니다. 자, 행정기관의 위임은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A 행정청에서 B 행정청으로 권한이 위임될 때는 관련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행정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거. 그럴 때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131쪽에 주체상 하자 부분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부 위임에 불과했을 때에는 그 위임을 줬던 행정청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내부 위임 받은 데 불과한 행정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냈다면 원칙상 무효였거든요. 그때 봤던 판례들이 여기 나올 겁니다. 자, 위임 위탁을 받은 권한을 받은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임청이 권한을 받아서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업공사, 지금 이제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권한, 공매가 뭐예요? 경매를 그 국가에서 하는 게 공매죠. 그 공매 권한을 원래 세무서장한테 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했다. 그럴 때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당연히 세무서장이 아니라 자산공사다, 성업공사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자, 이제 내부 위임 내용에 대해서 좀 볼게요. 내부 위임이란 조직 내부의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 명의로, 그죠? 위임 받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위임을 주는 사람 입장이면 내 이름으로 처분해.
근데 네가 대신 사무소인 것만 하는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기 때문에 처분도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내가 위임을 줬다면 내 명의로 해야 돼요. 위임청 명의로 해야 되고 피고 역시도 그 위임청이 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원고가 피고를 지정한다 했죠. 그럼 원고가 바로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내부 위임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처분서를 받으면 그 처분서에 나와 있는 이름, 그죠? 처분청이 있겠죠. 그 처분청을 피고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 적격 역시 위임청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수임청이 위임 업무를 받은 수임청이 받을 수예요.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해버렸다. 그러면 누가 피고 적격이 되겠어요? 원래는 누가 돼야 되는데? 위임청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는 수임청이 피고 적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민원인 입장에서 그 페이지에 처분서에 누가 처분청으로 돼 있어요? 그 명의자가 수임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국민인 민원인이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임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적격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도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는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하급 행정청이 어찌됐건 처분서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이제 소송 적법 요건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무효가 되냐 취소가 되냐 이거는 본안에서 다툴 거고 그 전에 우리는 적법 요건 결론만 지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원래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 권한이 있는데 각 경찰서장에게 청장님이 서장님들한테 내부 위임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경찰청장님 이름으로 처분을 서장님들이 해야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장님이 본인 명의로 갑한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그럼 갑 입장에서는 누가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종로경찰서장님이 나한테 처분한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소소송의 피고는 종로경찰서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리를 했을 때 이제 내부 권한을 위임했다거나 권한 자체를 정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라 대리, 즉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과연 피고가 되냐? 대리 관계를 민원인한테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현명이란 거는 A 행정청이 B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로 받아가지고 B 행정청이 직접 뭔가 처분을 내리는데 처분서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원래 A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리권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민원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누구의 권한이라고 알 수가 있죠. A 행정청이 원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피대리 행정청. 대리 행정청이나 대리인은 다른 사람 대리하는 사람이고요. 피대리는 반대이기 때문에 원래 권한을 행사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피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항을 알려줬다면 당연히 피대리인이 행정청이 되는 거고요. 관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원래 피대리 행정청인데 중간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리인으로서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피고는 이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줬다면, 대리한다는 내용을 알려줬다면 당연히 피고는 원래 피대리 행정청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안 알려줬다. 이거 대리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안 알려줬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그 처분을 직접 내린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청이 되겠죠. 대리기관. 그래서 만약에 대리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또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또는 뭐 원칙, 예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 얘기했냐 안 했냐 얘기를 안 했다 안 했어도 알고 있었냐 이렇게 해서 결론을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방의회부터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352페이지 우리 대상적격에서 행정청이 구체적인 뭐 법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지방의회가 행정청이냐 이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또 원래는 지방의회가 행정청은 아니지만 이럴 땐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지방의회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의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예외적으로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처분적 조례. 원래는 조례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법률 규정이니까. 대상적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때 예외적으로 그 조례 자체가 직접적으로 행정청의 어떤 행위 없이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항고소송이 될 수 있고 그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그때 피고는 이 조례를 만든 지방의회냐
아니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장에게 이거 공포해달라고 보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포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례가 만약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피고도 공포권자인 지자체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조례라 그러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니까 지방의회가 그럼 피고겠지? 틀립니다. 공포권자인 지자체장이 피고가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조례 내용이 일반적인 행정 내용이 아니라 교육이나 학예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럼 공포권자가 누구예요? 교육감입니다. 우리가 지자체 선거할 때 교육감도 같이 뽑죠. 그때 교육감이 이때는 피고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공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다. 그럼 이건 일반 행정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시도 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공법인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가 공법인 등에게 이제 위임이 됐다. 그럴 때는 위임을 받은 공법인이나 공무수탁 사인이 직접 행정청이 돼서 피고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올해 지방지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형광펜만 좀 따로 적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OX 문제집에는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국가직 이후에 지방직 전에 교재가 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올해 지방직 문제가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OX 문제집이나 나중에 파이널 때는 다 들어갈 거예요. 자, 도시재개발 사업이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그 재개발 조합이 있는데요. 그 조합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겠죠. 근데 그 처분을 내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재개발 조합은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법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처분 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조합이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웠다면 당연히 행정청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다퉈라 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이번에는 처분청이랑 그 처분을 통지한 청이 달라요. 그랬을 때는 누가 피고가 돼야 되냐? 실질적으로 처분청도 있고 통지청이 따로따로 적어져 있으면 당연히 중요한 건 누구예요?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처분을 내린 사람이 중요해요? 처분을 내린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분청이 피고가 되고요. 판례가 건국 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훈장이 수여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을 알고 봤더니 친일행적이 발견돼가지고 대통령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누가 그걸 전달했어요? 이 소식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이런 취소 결정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망인의 유족이 이걸 다투고 싶다. 실제로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친일행정 안 했다. 다투겠다. 라고 하면 피고가 누가 된다? 처분청인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피고의 경정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이 피고의 경정은 나중에 이제 적법요건 끝나고 다룰 수도 있는 논점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피고 적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피고가 누가 돼야 되는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피고가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집편을 했습니다. 자, 원칙은요. 소송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게 바로 피고의 경정입니다. 소송 계속 중에 바꾸는 거예요. 피고를 잘못 지정했거나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 첫 번째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원고가. 그랬을 때는 원고가 신청해가지고요. 법원한테 저 이거 피고 잘못 지정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꿀게요 라고 하면은 법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피고인데 권한 승계 등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소송이 바뀌었다. 그럴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는 없고 원고가 신청해가지고 법원이 결정으로 바꿔준다. 이 프로세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내용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해가지고 자, 성명권은 뭐냐?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사실상의 법률상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거나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바꾸거나 입증하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명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으면 마음대로 직권으로 바꿀 게 아니라 성명권을 행사해가지고 원고한테 아니 이거 사안을 보니까 피고가 이 행정청이 돼야 될 게 아니라 다른 행정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사해서 피고를 경정하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 이런 성명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법원이 마음대로 야 피고 잘못 지정했네 뭐 각하 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판장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성명권을 잘 행사해 줍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행정청의 권한이 승계됐다. 그럼 당연히 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됐으면 승계받은 행정청이 승계청이 되고요. 만약에 폐지됐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본 거였죠?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피고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이럴 때는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바꿀 때 누구로 바꿔야 되는 내용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책에다가 이쪽 부분의 책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소가 변경될 수도 있겠죠. 소송이 변경되게 되면은 역시나 원고가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의 변경은 나중에 소 변경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제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항당민기에서 항고 소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사자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피고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소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판례는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판례인데 사실 이 판례는 사실 제가 이때 시험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보긴 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안 될 판례기도 해요. 나올 필요가 없는 판례. 근데 굳이 80년도 판례를 갑자기 2년 전에 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좀 멘붕을 겪게 된 판례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 강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키워드만 보시면 되는데 그 소송은 이제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A 행정청을 상대로 원고인데 A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A 행정청이 나한테 또 다른 처분을 또 내려가지고 그것까지도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소송이 두 개가 됐죠. 그 소송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내가 소송을 받고 싶다. 그럼 두 개의 소송 중에서 원래 소송 제기했다거나 나중에 소송 제기한 그 재판부에게 저 다른 소송도 지금 제기한 게 있는데 같이 좀 병합해 주세요. 관할이 있으면 병합이 되거든요. 병합을 하는 게 바로 보통 이제 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병합에서도요, 주관적 병합이 있고 뭐 예비적 병합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관적 병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피고가 다른 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A 행정청과 B 행정청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A 행정청에 대한 소송을 다투고 있을 때 그 재판부에게 저 사실 이 B 행정청도 이거랑 좀 비슷한 사안인데 처분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재판부에 병합 신청해가지고 그 B에 대한 행정청의 취소 소송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주관적 병합입니다. 예비적 병합은요. 하나의 재판에서 원래 다투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내가 질 경우에 좀 다른 뭔가 논리라든가 이런 걸로 재판을 또 제기해 놓은 게 있어요. 약간 내용이 다른 거.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질 경우 따로 제기한 소송을 또 병합시켜가지고 요거라도 좀 내가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병합을 제기하는 게 바로 예비적 병합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소위 말하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28조 3항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뭐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조문 자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에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집단 제기해 놨었는데 역시나 똑같은 얘네들을 상대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국가배상이죠. 또 재해시설의 설치 또는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 청구 이것도 민사소송입니다. 원래는.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요런 애들도 민사로 제기해도 되는데 굳이 민사로 또 제기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당해 취소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서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즉 이렇게 병합하려면 행정소송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병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병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조문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판례로 돌아와서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런 병합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논점 하나. 두 번째는 행정소송법상 지금 소 변경하고 있죠?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의 변경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바꿨다. 그럼 이제 처분청에서 상대방이 이제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 관계에 상대방이 피고가 돼요. 그래서 그 시행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단순 행정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고가 바뀌겠죠. 소송 종류가 바뀌면서. 자, 그럴 때에는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라는 거는, 교환적 변경은 취소 소송에서 내가 당사자 소송을 바꿨죠. 그러면 취소 소송은 이제 없어지고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자체의 피고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는 아까 예비적 병합에서 잠깐 설명드린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청구를 하나를 하는데 이 청구가 안 먹히게 되면 예비적으로 요거라도 검토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예비적 청구만 있는 사안인데 그럼 피고가 당연히 한 명이어야 되죠. 주의적 청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게 주의적 청구인데 이게 안 먹히면 예비적으로 이것도 봐주세요. 그럼 이제 피고는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명만 있는 예비적 청구만 있는데 피고를 추가적으로 바꾸겠다. 이건 허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민사소송에서 소위 이제 민사소송법 자체에서 소위 변경이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도 그런 내용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굳이 이런 어려운 판례를 갖고 와가지고 시험에 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위에, 요거 밑에를 구분해가지고 키워드로 결론만 일단 기억하시되 시험 나오면 진짜 이건 나쁜 문제입니다. 나쁜 문제.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어찌됐건. 그래서 소 변경은 소가 바뀌면 피고가 바뀌고 그럴 때는 원고가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병합 내용은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예비적 청구만 있을 때는 피고의 추가 경정 안 된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이 부분 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고의 경정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피고 경정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사실심 변론 종결시, 2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3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라 했죠. 법률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은 피고를 다투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인 재판 내용도 2심 변론 종결시까지 다투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당연히 피고가 바뀌면 피고 바뀌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소기간이 좀 중요하잖아요. 제소기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소송 제기하면 소송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죠. 각하되죠. 근데 피고 A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1월 1일인데 중간에 봤더니 피고를 잘못 주장했네요. 그랬을 때 3월 1일에 피고를 바꿨어요. 근데 제소기간이 만약에 2월 1일까지였다. 그럼 만약에 이 제소기간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의 그 기산점을 피고를 바뀌었을 때 기준으로 봐버리면 나는 제소기간을 넘긴 거죠. 근데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 피고를 잘못 지정한 물론 이제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때 말고도 어떨 때 바꿀 수 있었어요? 중간에 권한 승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소송 변경으로 인해서 피고를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산점 자체는 언제로 본다?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잘 지켰으면 중간에 피고를 바꾸더라도 그거는 최초 기준으로 제소기간 오케이? 그럼 다 오케이. 이렇게 본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취한 것으로 봐서 그 소송은 없어진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피고 경정 신청을 만약에 내가 각하당했다. 재판부에서 내 피고 경정 신청을 안 받아줬다. 그럴 때는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제가 아마 이번 올해 기본 강의는 아마 39강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37강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상세하게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만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강의 퀄리티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왜냐? 당연히 하루에 한 강을 준비해서 한 강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과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물론 준비 기간은 똑같이 많이 있지만 하루에 3강을 했을 때 1, 2, 3강 중에 1강을 설명드릴 때 에너지와 3강을 설명드릴 때 에너지 그것도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 강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9강까지로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6단원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이 부분 한 번 더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반드시 오늘 거 복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